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오늘은요,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3.1절을 맞이해서 네. 조금 더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독립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이 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면요, 우리 민족 또다시 짓밟히는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토크멘터리 전쟁사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를 남겼을 때 왜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는 안 다뤄주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민족의 비극 일제강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목숨을 건 투쟁사 독립운동을 말하다. 일단 우리나라 독립전쟁, 독립이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 대한독립 만세! 네, 3.1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1919년에 3월 1일 일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일단 민중봉기자 독립운동이었죠. 이런 독립운동은 아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맞아요. 정도로 커다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항상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배경과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3.1운동은 왜 일어나게 된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듭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건 이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를 놓고 열강들이 싸우다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전쟁 하지 말도록 식민지를 일종의 자치나 중립지어도 놔두고 독립을 시키고 이제 우리 이런 전쟁 하지 말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놓고 싸우던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억울한 나라들 다 독립시켜준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베트남도 그랬고 그런 말을 하니까 저쪽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우리 독립하자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3월 1일에 이제 고종황제 장례식이 있었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은 어쨌든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정복당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게 쌓였던 거죠. 일단요, 아마 우리나라 백성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날 서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결한 건가요? 국어학자 이희승의 당시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인산을 구경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극빈자가 아닌 이상 서울로 오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서울역 출구에서는 인파가 마치 폭포수 모양으로 줄을 대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의 기록을 뭐 사진으로 남길 수는 없었으니까 눈으로 본 내용일 텐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 3.1운동이 전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원래 33인이 그 태화관에서 할 때는 대중 만세 운동으로 확대시키려는 뜻이 없었다는 설도 있어요. 좀 이렇게 작게 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는데 파고다 지금 탁골공원 당시에 파고다 공원에 인재가 사람들이 모였는데 33인은 거기 나가지 않고 태화관이라는 중국 음식점에 모여서 선우설 약식으로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 대표들이 탁골공원에서 하고 거리로 뛰어나간 거죠. 그랬더니 예상했던 이상으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일 하루 동안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전국 각지에서 이런 집회와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역사상 유례 없었던 독립운동이기도 했고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집행부조차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규모가 됐으면 이거 아마 일제 탄압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교화가 거의 왜냐하면 없었죠. 그 당시 일본은 한일 합병 후에 이 점령했으니까 점령국으로 요즘은 하면 눌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하지만 또 그때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아직 게릴라 활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홍범도 장군도 그때 뭐 상간지역 돌아다니면서 의병 전투다. 그러니까 일단 탄압이고 겁을 줘서 눌러야 된다. 그래서 충격과 공포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에도 가끔 있지만 정말 뭐 목을 잘라서 들고 있게 하고 사진 찍고 이런 온갖 짓들을 많이 했죠. 총독부가 오판을 한 게 네. 초반에 강경 진압을 하면 더 이상 만세 독립운동의 기세가 퍼지지 않을 거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이 3.1운동의 어떤 그 정신이랄까 이런 그 기세가 계속 확산되게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뭐 함경까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도 나고 이러는데요. 네. 그래도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오늘 인물탐구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 통치의 선봉에 섰던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하세가와 요시미치. 네, 우선 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어떤 사람이었나요? 못생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초대 총독이죠. 네. 초대 총독으로 7년간 총독을 했었는데요. 총독 취임사가 이렇습니다. 조선인은 일본 통치에 복종하든지 죽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 사람이 총독이 되자마자 뭘 했었냐면 이제 집회 취체령이라는 걸 내려요. 이게 뭐냐면 조선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의 조직을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어떤 단체도 조직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완전히 금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때 애국가가 있었거든요. 애국가 같은 거를 불온 선동곡으로 지정을 해요.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악랄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조선에 있던 토지를 총독부 산하에 흡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친일 인사나 일본에서 온 사업가나 아니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사람들한테 분배해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나냐면 5% 미만의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 토지의 거의 50%를 점령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비참하게 조선 농민들이 전형적인 식민지 착취식 그런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제 정책이나 그 농민 토지 정책이 이 사람이 대단히 악랄했던 하나의 표본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오는 총독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초대 총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을 병합하고 이제 기초를 다져야 된다. 데라우치는 사실 그 전에 통감 시절부터 통감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한일 병합되면서 총독이 되는데 총독이라는 건 3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군사권.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각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왕처럼 어마어마한 정책도 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교육열이 무서운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한말에 한국의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져요. 요즘 말로 하면 개발도상국에 가잖아요. 학교 세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학교가 순식간에 그냥 고등학교가 200개가 생긴다.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밥은 안 먹어도 공부는 시켜요. 그렇죠. 정말 전 국민의 학생화가 진행되는데 그럼요. 5천 학교 20만 학생이 있었던 사립학교를 다 폐교시키고 32개교 4,500명만 남겨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학생이 4,000명으로 줄어든다. 엄청나. 이건 국민 대중교육이 엘리트 교육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장악하고 사상을 장악하는, 앞으로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지배할 거다라는 본색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이렇게 지배하는 건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교육을 말살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기도 했다. 이런 말은 또 뭔가요? 일본이 무서운 게 유럽에서 그 제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하는 걸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식하게 힘으로만 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조사단 학자들 다 보내가지고 한국 풍속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문화재 조사 발굴까지 다 해요. 그 과정에서 좋은 자료들을 편타고 일본에 가져가죠. 우리가 이제 그거 요즘에서 문화재 약탈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도굴꾼처럼 와서 이거 좋네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가서 연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해야 되느냐. 동시에 학교도 줄였죠. 문화재 자료도 가져가고 자기들이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들이 독점해버려요. 그래서 사상, 정말 생각, 너희 민족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돼서 일본에 점령당한 것이다 라는 식의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죠.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있어요. 미칩니다. 네. 무섭죠. 그래서 저는 문화재 약탈은 좋은 거 뺏어가서
돌려줘의 개념이 아니고 네. 정말 정신과 사상과 근본적인 걸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가져갔는데 데라우치도 그러면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3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고문헌 사회자료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진짜. 고유청자, 보물 이런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전형적인 강경파 군인이었음에도 문헌자료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한국을 해부하듯이 연구를 해요. 데라우치 문고는 어쨌든 일본은 찾아왔어요. 그것도 이제 야마구치 여자대학이 보관하고 있던 네. 거를 이제 경남대학교에서 96년에 찾아왔는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안 줘요? 뺏어갔으니까 갖고 와야지. 아, 그렇잖아요. 뭐 그럼요. 내가 갑자기 그걸 팍 뺏어가. 그러고서 안 돌려줘. 돌려줘. 왜 내가 가져왔는데? 안 되죠. 왜 뺏기지 말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걸리는데 가져갈 때 정말 강탈인지 사간 건지 이런 게 불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영수증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 강탈이라고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국제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돈 주고 사왔다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긴 있지. 모호하네요. 네. 근데 일단 이 초대 총독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했는데 과연 이대 총독은 어땠을지도. 이대 총독이 누구냐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조선하고 인연은 좀 있어요. 청일전쟁 때 조선군 사령관 했었고 조선 주둔 사령관 했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단은 총독이 되자마자 자기의 나름대로 모토는 뭐였냐면 선대 총독의 모든 통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한다였는데 혹시 토색질이라는 말 아십니까? 지방 관리가 어디 파견돼서 거기서 이제 부정 축제를 하는 그런 걸 또 우리가 토색질이라고 하거든요. 토색질의 교과서입니다, 이 사람. 그들의 역사에서는 뭐 농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식산은행을 설립해서 뭐 조선의 금융경제시설을 정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일본에서 있었던 뭐 사업가 친구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나 네가 총독인데 나 조선에 가서 사업할 거 없냐? 응? 오라. 그래서 여기서 다 이 사람이 아주 친일적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자기 친구들이 힘을 이용한 사업인 거죠. 이렇게 그런 거에 했었고 이 사람이 근데 하나 우리 입장에 봐서는 좋은 게 있었어요. 뒷주머니 챙기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심지어 공금까지 착복을 해 이 사람이. 그래서 공금을 착복했는데 착복하다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헌병대 특별 자금도 착복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본 헌병들의 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그 3.1운동 발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세오가가 실시한 증세 정책이 3.1운동의 발발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욕심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 하나 하는데 당시 총독부가 군대도 돌리고 해야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세오가가 이제 조선은 재정 자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아니라 총독부 재정 자립하겠다고 해서 일본서 지원을 끊어요. 되게 나름대로 멋있는 얘기 같지만 지원을 안 받으면 이제 장부 내 맘대로 해도 되거든. 돈 어디다 썼는지 뭐 이런 거 할 보고 필요도 안 없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마음대로 신나게 이익 사업을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가끔 한국 사회에 일제 시대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뇌물은 안 받고 일본 사람들이 부정부패는 안 했다. 이런 인식이 의외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요? 예. 당신들이 직접 경험했다 그러는데 그건 좀 착각이신 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조선 관리들이나 향리들이 하던 부정하는 방식하고 산업화된 일본인들이 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죠.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더 많이 챙겨가. 그렇지. 이게 하긴 했다. 하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스케일 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 불러들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뭐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향리가 예를 들어 저것들 다 부정부패했어라고 하면 30원짜리 예를 들어 우표를 사야 되는데 야 나 50원 안 주면 이거 너한테 안 팔아. 이렇게 했으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부터는 우표가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0원짜리 우표인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우표값이 너무 비싸라고 하지 저들이 부정축제를 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규정, 앞에 보이는 정가 이런 건 잘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들은 청렴결백하고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뇌물 있잖아요. 이런 거로 돌아가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총독들의 말로는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세가와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데라우찌가 한참 다 짓밟아 놨는데 후임 총독 되자마자 3.1운동이 터져서 그 전에 또 의병들한테 좀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일본 내에서 사실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임당하고 데라우찌 본인은 일본 군부 강경파로 크게 성공했지만 아들이 육군 원수까지 되거든요. 와.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인데 동남아에서 미군한테 항복해서 수감했다 죽어요. 수감 중에. 좋게 끝은 안 난 거죠. 자업자득이죠. 그렇죠. 이게 일본 우익들이 항상 하는 논리가 있어요. 무슨 논리냐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우익에서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지 않았으면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 있었으면 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초대 총독으로 와서 아마 무단 통치가 아닌 문치 정책을 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단이든 문관이든 와서 강제 병탄을 하고 나서 이걸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적인 얘기인데 그럼 왜 이걸 말도 안 되죠.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거는 논리상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아니 무슨 누가 오거든 누가 와달랬어요? 우리가 부탁했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저희가 좀 진정을 하고 네.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굉장히 탄압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 우리나라 내에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이 독립운동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 간도에서 군대 양성 운동을 하던 이제 신흥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죠. 신흥학교요. 아. 신흥무관학교. 좀 이야기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오늘은 그냥 신흥무관학교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공식적으로 무관학교라는 이름을 잘 못 썼어요. 네.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고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무관학교다 그쵸, 그럼. 그쵸. 그래서 뭐 신흥강습소, 신흥학교 이랬는데 본래는 이제 요즘 사관학교 같이 네.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어요. 아니 근데 간도에 세워졌단 말이죠. 왜 간도에 세워진 건가요? 당시에는 아직 일본이 만주 침략을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무장운동이나 군대 양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도로 가는데 이 간도 지역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서쪽 만주 쪽은요. 지금도 가보시면 정말 평원이에요.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근데 이 간도로 오면은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그냥 산도 있고 그리고 산림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 우수리강 이런 쪽으로는 엄청난 원시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지를 만들기도 좋고 또 하나는 간도가 원래 청나라 만든 여진족들이 살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진족들을 집단 중국으로 이주시키면서 여기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빈 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당시 목표가 뭐냐면 한국의 부호나 국외에 이제 자금을 받아서 비어있는 간도에 들어가서 한국인 정착촌을 만들자. 그곳에 학교도 세우고 기지도 만들어서 군대를 양성하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 때문에 빈민들이 급증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간도로 이주시켜서 망명 정부가 아니라 제2의 어떤 망명 나라를 국가를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자. 거대한 꿈이었죠.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면 국책 사업 이상으로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그때? 없죠. 그러니까 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죠. 고생 많이 하셨구나. 예. 간도 땅을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하고 생겨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할아버지 때 이주해 왔다는 조선족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솔직히 저도 농사는 안 져봤지만 요즘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황무지 개간한다 그러면 그냥 개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땅은 웬만큼 씨 뿌리면 나오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다 간도는 원래는 땅이 좋은데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족들이 이주해버렸기 때문에 황무지가 돼가지고요. 이 방금 이제 국책 사업이란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책 사업으로 하면 10년, 20년 얼면 지원금이 오잖아요. 맨몸으로 가서 돌짝 파서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차면 굶어 죽어요. 개간을 해서 씨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1년 이상은 아무것도 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춥잖아 거기. 그 개간이 1년 만에 되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절대 안 되죠, 1년. 그래서 사실은 만주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땅이 비어 있잖아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몇백 년 황무지를 저걸 어떻게 개간을 하는데 또 그래도 사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린 또 없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험악한 황무지로 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저 몽고 그
뭐랄까 그 스텝 지역 경계선까지 가서 그런 황무지를 찾아서 맨몸으로 개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맨몸 개간은 굶어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국 희생을 당하시고 맞아요. 정말로 그 희생을 밟고 피로 물들여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거기다가 기껏 개간해 놓으면 자기 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네. 당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망국노라고 불렀대요. 우리 흉노할 때 든 노자를 써갖고, 그러니까 나라 없는 놈이죠. 걔들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 있던 분이 이제 가서 개간을 해서 간식 만들었더니 네. 바로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그런 일 땅이니까 많았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우리는 보호해줄 정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관에 숨어서 탈출해서 아이고. 간신히 한국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속에서 농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무기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이었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여기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신흥무관학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간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내용은 좀 어떻게 됐나요? 중등학교 과정 정도의 지금의 고등학교가 합친 거예요. 중등 과정이고 그러니까 일반 공부도 하고 이제 군사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군대 훈련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체조하고 총검술 훈련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 교육 과정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보면 그래도 군대 군사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 화면에 기병, 나오죠. 포병, 공병, 보병 다 있네요. 그럼요. 거기다가 보세요. 측량, 축성, 와. 육군 형법, 훈련 교범, 전술 해서 근대 군대의 체제는 많이 갖췄어요. 즉 치중병과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보급부대입니다. 그 정말로 약간 현대화됐네요. 더 힘들었던 건 이분들이 거의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또 농사를 지으면서. 근데 그러면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좀 배출이 됐고 나와서는 또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치.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배출됐어요. 이 1,000명은 대부분 이제 그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죠. 와. 그러면서 이제 졸업 후에 독립군으로 2년 정도 복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 뭐 중간 간부, 그다음에 교관, 뭐 교사, 뭐 지휘관 이렇게 많이 원래는 복무 2년 규정이 있었는데 독립군을 그때 빨리 당장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교사로 갔어요. 저는 어릴 때 이쪽 책 읽으면 교사하다가 독립군 들어왔다는 분이 되게 많아서 네. 난 정말 학교 선생님들 많이 존경했어요. 야, 역시 학교 선생님인데. 교육자 학교 선생님들이 분들이, 일부 많구나 네.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군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군인 교사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장교 교사. 당시는 이제 계몽운동이 중요했으니까 군에서는 간부고 민간에서는 지도자 이렇게 돼서 많은 촌락에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학교 자체를 다 말살시키고 특히나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아무리 정보력이 없다고 해도 일본도 분명히 정보력이 있을 텐데 가장 3.1운동 이후에 탄압 1타겟이 되는 게 이 무관학교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제1 타켓이 돼서 정말 아주 극렬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서간도로 가게 됩니다. 그 지금 개발해놓고 이거 땅 읽어놨더니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것보다는 확장 이동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너무 가까워서 탄압의 요지도 있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좀 펼쳐나가는 게 우리가 좋겠다. 확장 더 큰 촌락을 만들어야 되고 오. 정착촌이 계속 건설되면서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30만 이상이 30만이요? 우와. C급이잖아요, C.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는 건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중요한 게 더군다나 이들이 전부 다 항일 투쟁을 하겠다는 싸우겠다는 의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구심점이랄까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열의를 마침, 갖고. 마침 저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항일 투쟁을 하자. 그러면 어찌 보면 좋은 이렇게 포부를 갖고 그렇죠. 확산을 해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또 이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서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 제일 문제가 돈이 없어요. 그치, 30만 명이 왔는데 그 30만 명이 대부분 그냥 보찜 하나 메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이렇게 신흥무관학교나 당시 정착촌의 모든 학교들이 병농일치를 지향한다. 근데 이 병농일치라는 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근대 군대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나 해봤는데
당시 소총 한 자루 값이 소총 한 정에 총알 100발 패키지로 묶어서 네. 35원이었다고 해요. 35원. 네, 35원인데 당시 한 사람이 만주에서 한 달 생활하는데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 30원이에요. 아,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수백만 원이네요 지금. 쌀한가마니가 당시 30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대도시의 소매가예요. 만주에서 다 농사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것 좀 하면 대부분 농사인데 이 파는 농부들이 파는 가격은 3원이에요. 아휴. 쌀 10가마 팔아서 한 달 생활비 하는 거예요. 저쪽에 또 논농사 짓기가 좋은 데가 만만치 아니에요. 않고. 왜냐면 저희 가끔 봐도 그 지역 가서 이렇게 보면 바람 한 번 불잖아요. 먼지가 확 일어날 정도로 메마른 땅이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500호가 있는 마을에서 농사 지어서 쌀 농사 지어서 도대체 군인 몇 명 키울 수 있을까? 군인 한 명한테 총 주고 그리고 총이 들고만 있으면 됩니까? 군인이 되려면 1년에 몇백 발 사격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따져보면요. 500호 마을에서 병사 10명 키우기 힘들어요.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 수입의 10% 20%를 갖다 준다고 해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 여기 왔던 분들이 독립군 부대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쌀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독립군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좁쌀. 쌀은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도 보면 2, 3년 창고에서 썩은 좁쌀밥을 먹는데 밥을 지어서 이 뚜껑을 열면 그 냄새가 그렇게 배고픈데도 그 역겨워서 먹기가 그래요. 힘들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독립군 자금까지 돼야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냐. 그럼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괴멸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이 신흥학교와 지금 이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면요, 쉽게 말하면 첫 버전이 굉장히 쉬워져요. 국가가 다르면 우리 지난번에 첫 버전 할 때도 했지만 다른 나라의 스파에 심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점령을 당해버리면 그 안에서 그냥 생성이 된다고. 당시에 일본 글의 그 첩보 기록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우리 지금 독립운동사 연구를 그쪽에 많이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진짜. 왜냐하면 그 학교들을 저기 하니까 국외나 국내에서 부자들이 내는 지원금을 많이 받거든요. 네. 각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마다 얼마를 모금했다는 통계를 정확하게 일본 알고 있구나. 정보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민회는 얼마 받았다, 뭘 얼마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리탄 몇 발 있다까지 다 하는데 나도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손 안에서 놀고 있었던 거. 그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는 북로군 정서 같은 경우에 이런 보고도 있어요. 기관총이 4정 있는데 2정은 고장 났는데 최근에 수리했다. 와. 우와. 아, 이게 위에서 다 보고 있는 완전히 거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독립군은 막 숨어서 숲속에서 하고 그러는데 근데 몇 종이? 그냥 내가 기관총 최근에 고쳤다는 까지 다 알아. 근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수십만의 인원이 몇백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국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야. 이거 간도를 그냥 두면 위험하구나. 그래서 일본은 벌써 이때 만주 침략하려는 작전 계획은 있었지만 네. 당시로는 이제 아직은 침략은 안 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당시 중국이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군벌 전쟁 나고 그래서 전국적인 통치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얘네들 저 독립군 가만히 두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 군대는 동부가 최강 아닙니까? 청일전쟁 때 청나라 꺾고 러시아까지 꺾어가지고 당시 중국이나 조선인들이 일본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공포감은 굉장했어요. 최강의 군대하고 싸울 네. 바에는 손쉬운 타켓트가 낫죠. 그러니까 중국군 군벌이나 또는 중국의 그 지역 지도자들이 와서 좀 양심적인 중국인 지도자는 뭐 군대 갖고 토벌하는 척하면서 와서 절로 좀 가라. 보이는 대로 와.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런 사람만 있었겠어요. 또 이 기회에 전 농장이랑 창고랑 다 접수하자 이랬으면 또. 땅을 그냥 싹 예쁘게 갈아 놓았으니까 이제 그럼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독립군 운동사에서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그런 탄압을 받고
만드는 과정에서 탄압을 받거나 살해되거나 붕괴된 것은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준비를 했으니까 이들도 열심히 활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는 나라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없고.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중국군에 들어가자라는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죠. 네. 그럼 마찬가지 네, 아니냐. 의미가 없잖아요. 나라 없다고 남의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또 남의 나라 이렇게 되면요. 남의 나라 전투에 동원되거든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우리 폴란드군, 체코군 맞아. 얘기도 했지만 이 들어갔더니 폴란드 사람들은 들어가서 폴란드 되찾는 전선에 뛰어들 줄 알았더니 무슨 아프리카 전선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꼭 소모품으로 써요. 맞아. 독립군 내부에서도 많은 이게 다툼이 그러니까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중국군에 가니? 너 왜 소련군, 러시아군에 가니? 그리고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애들하고 싸우잖아. 비난하죠. 그럼 너는 매국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이쪽에서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이제 뭘 저기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러면 또 돌아가는 그러지. 거다. 네가 이용만 당하다가 죽지 뭘 해주겠냐. 그렇죠. 이게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이죠. 그러면 그 신흥 무관학교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1920년대까지 학교 문 닫고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더라 이런 속에서도 옮기고 힘들게.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중국 촌락에 가면 뭘 주냐고요. 한국 촌락에 가서 의지했다가 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은 800명 군대가 300호 마을에 가요. 800명 군대가 300호 마을에 가서 몇 끼나 먹을 수 있을까요? 말 한 마리가 사람보다 3배를 먹어요. 말 한 마리 사료값이 일반 노동자 이틀 일당을 먹어요. 말 한 마리가. 그런 상황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상당수가 이제 또 중국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들은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이제 흡수돼 버리고 전사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광복군이나 조선군 다른 이제 부대로 가서 나중에 북한군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신흥학교는 그 중국 군벌 세력과 마적들의 압박 그리고 일본의 탄압 그런 것들로 결국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군대는 살아있죠. 그래서 근데 그 살아있는 군대가 희망찬 얘기 좀 합시다. 너무 가슴이 아 아파서. 그래서 웃고 싶어요. 네. 입이 막 이제 자꾸- 웃게 해드릴게요. 네. 이 모든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굶주림에 지쳐가던 이 군대가 드디어 큰 전투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던 두 명의 유명한 장군님이 있죠. 김다진 장군하고 홍범도 장군. 근데 이때 당시에 3.1 운동 이후에 이 만주 지방이 어떤 독립군의 본격적인 기지가 되거든요. 서로 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단 등등 많은 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독립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피눈물 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약 3만의 독립군이 조직이 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몇백 호가 10명 만들기 힘들다고 했는데 3만 명이 나왔어요. 닭살도다. 단시 사는 건 조선시대하고 별 다름없잖아요. 농사 짓고 사는데 조선이 한참 전성기 때 2만 군대 만들어서 여진정벌 한 번 가는데 온 국력을 다 쏟았어요. 그때 인구가 못 돼도 800만은 될 거라고요. 근데 30만 인구에서 3만 군대를 만들어요. 10분의 1이에요. 예, 거기다가 근대식, 현대식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뼈와 살을, 진짜 뼈와 살을 드러내서 만든 군대예요. 아마 일본도 그것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저런 수준에서 저런 군대를 만들어낸다?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기관총 한 자루까지도 알고 있던 일본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니들 위치 다 아니까 가야지. 라고 오는 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봉오동 전투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봉오동 전투가 어떤 대규모의 부대 간의 전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건 전형적인 게릴라 전술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일본군이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물론 그런 일본군 부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본군 부대가 만났던 게 바로 우리 봉오동 전투에서의 네. 홍범도 부대였죠. 우리 홍범도 부대를 만났던 일본 군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조선 독립군, 조선군, 그럼 옛날 조선군만 생각합니다. 네. 옛날 조선군, 화승총 쏘던 조선군 이 생각만 하고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추격이 아니라 두만장을 넘어서 홍범도 부대를 추격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개 중대 규모가 아니었을까. 그 정도 부대가 추격을 했는데 이때 홍범도 부대가 의외로 장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1920년이었는데 적백 내전 때 백군 편에서 싸웠던 체코군이 철수를 하면서 체코군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홍범도 부대한테 매각을 해요. 근데 그 총기가 뭐냐면 당시로선 최일성급 무기였던 모신다강 소총이었어요. 오연발 소총이었는데. 그래서 홍범도군이 그 무기로 무장을 했었던 상태에서 일본군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일본군이 그 홍범도 군대를 대단히 깔봤던 상태에서 기습 매복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화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좋은 총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훨씬 좋았었죠. 그때 일본군 총이 어떤 거였냐면 뭐 38식 소총이었는데 볼트 액션임에도 불구하고 총이 재미납니다. 이게 안 당겨지고. 탁탁 걸려가지고 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탁탁 하고 빠지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추운 지방에서 또 볼트 액션 소총이 동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얼어서. 근데 체코군이나 이런 홍범도 군도는 추운 지방에서 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었고 이 전투에서 홍범도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죠. 홍범도 장군은 원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머슴 생활하고 그랬어요. 이분은 진짜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뭐 의병하다가 전멸당하고 몇 번 전멸당하고 쫓기는데 산속에 숨어 살고 몇 년씩 도망다니면서도 또 잡히지 않고 또 산에서 동지들 포수들 모아서 또 싸우고 또 패하면 또 도망다니고 평생을 정말 일지맨처럼 살았어요. 전설이었죠, 전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전설로 사시던 분이 일본군이 아마 최초로 그렇게 헛된 맛을 만져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본군이 이것 봐라 라고서 제대로 군을 짰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어차피 간도 만주사변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네. 간도에서 지금 한국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5개 사단을 동원했다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주둔군이 5개 사단은 늘어 있었는데 네. 5개 사단 전체를 동원한 게 아니라 5개 사단에서 일부를 빼서 차출해서. 한 적게 보면 18,000명, 많이 보면 한 25,000명의 군대가 위신 다 알고 있으니까 간도에 있는 독립군단을 섬멸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하게 됩니다. 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따지자면은 일본군과 한국군이 거의 1대1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숫자면. 근데 그렇게 그렇지는 안 됐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이 당시에 일본군 25,000 정도의 병력이면 걔네들은 완편 부대예요. 네. 근데 우리 대한 독립군 아까 3만이라고 3만,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3만이 전부 다 전투 요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비전투 요원이에요. 그러면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올라온 거네요. 또 하나 우리 대한 독립군은 전쟁 기간 내내 심각한 만성적인 무기 부족에 시달려요. 그렇죠. 더구나 또 하나 어떤 그 제식 장비가 통일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쪽 부대는 이런 총을 쓰고 저쪽 부대는 또 다른 총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체계화되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접전 전투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천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모집 응모 다 받은 사람일 거고 청산리 전투 때 제일 큰 부대가 이제 김자진 이범석 장군 부대인데 병력이 2,600에서 2,800명 정도예요. 10분의 1 수준이네. 예. 그나마 이 부대가 제일 무장이 잘 된 부대였는데도 그래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체코군한테서 좀 체코군이 자기들도 약소민족이니까 이게 막 무기를 빼줘 가지고 네. 염가에 사는 바람에 소총 정도는 구비하고 여기서 또 염가 세일이 들어갔군요. 요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것도 피눈물 나는 거였어요. 왜냐면 마켓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간도 지방을 가로질러서 그 무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지금 기관총 고장난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알아요. 체코군은 사온다는 것도. 이 정도로 정보가 누설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도 박도 못하죠. 네, 그럼 그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서 어디서 만나서 사오는데 500명을 차출했다고 그래요. 그럼 500명이 1인당 소총 4정씩 와. 메고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숲으로 산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총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총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왔겠네요. 그 당시 맥싱 기관총 하나는 말에다 실어 날라야지 사람이 못 날라요. 네. 더군다나 이때부터 이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말했던 비적이나 이런 집단들이 이제 독립군한테 이제 무기를 팔기 시작하는데 독립군 입장에서는 어떤 무기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계화되는 일원화된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저기서 찔끔 사온 거 팔고 여기서 찔끔 사온 거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총을 받아봤더니 이 총은 왜 이 총알이 안 맞지? 이런 경우가 허다한 아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제 총을 받고 체코제 총 받고 러시아제 총 받았는데 탄알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거 왜 여기 안 맞아?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총도 그 유럽형 좋은 총은 아까 35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건 100원. 그걸 아니까 수백 킬로를 숲속을 걸어가서 영가 세일하는 그 총 한 자로 이게 정말 어떤 거냐 하고 숲속을 질러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청산리 전투 때 북로정소군 같은 경우는 독립군 역사상 무장이 그래도 제일 잘 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래 봤자 2,50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2,800명 정도에다가 탄약이 한 그래도 80만 발 정도 있었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총은 갖췄지만 현대전이라는 게 총 갖고 싸웁니까? 기관총이 6개, 박격포가 2문. 이거는 일개 중대 화력도 안 돼요. 5개 사단 중에 약 2만 5천을 뽑아서 지금 청산리로 그렇죠. 밀고 왔단 예.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냔 말이에요. 당시 중국군 또 군벌을 해가지고 너희들 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지가 다 없어지니까 당시 그 청스크 쪽 기록은 차라리 그러면 국내 진공하고 죽자 거의 이런 각오로 도망가 백두산 쪽으로 내려왔대요. 근데 이제 부대마다 좀 달라요. 이제 겨우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거 자살하자는 줄 수는 거냐. 없지 않냐. 그러니 일단 피해서 안전지대로 가자라고 이동했던 부대도 있고 그냥 들어가 싸우다 죽자 이러고 왔던 부대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전략적 판단이 옳았니 그렇니 또 논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논쟁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에서 전략에 이런 게 있는 것이지 차선과 차차선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거를 꼭 이게 옳았다 이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당시에 생각해요.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뭘 선택을 하죠. 하여간 오다가 일본군하고 조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히트앤드런이 아니고 일종의 기동 방어를 한 거야. 지금 독립군은 가는 진로인데 일본군이 사실은 포진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목을 막고 역시나 이 정보도 포위해서 섬멸하겠다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당시 독립군 부대도 사냥꾼들하고 지역 주민들을 풀어서 정찰 활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힘든 건데 알아온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 여기저기 주둔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면 돌파는 안 되니까 이쪽 퇴로로 가면서 싸우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여 회에 걸친 전투를 벌이고 또 싸울 때는 먼저 고지나 골짜기를 먼저 점거해서 적을 끌어들여서 치고 그 다음 고지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가 섬멸당하지 않고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동 방어가 인원이 적을 때는 유리하죠. 근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인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원을 갔다고 해도 이미 독립군은 빠진 상태. 근데 이게 대단한 거는 당시 독립군이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의 기동방어 전술은 훈련 안 된 부대, 전투 경험 없는 부대가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예. 죽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지력이 약한 부대는 도주해요. 기동방어는 이쪽이 막아주고 이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윤전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윤전한서 고지를 지키라고 여기를 지켜라. 무서워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튈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는 네. 생각이 들 또. 근데 후방을 맞는 부대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맞고 또 정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왜 사흘밖에 안 싸웠냐 네? 라고 또 이제 뭘 모르니까 그런 비난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북로군 조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자 6개 먹고 사흘 동안 싸웠다. 대단한 건 당시에 통신 체계가 없어요. 맞아요. 통신병이 없어. 무슨 뭐 무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자, 우리 있어요? 준비됐으니까 지금 빠져. 이게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를 없는 상태. 산에서 연락병 뛰어다니면서 해줘야 돼요.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의 그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소총을 쏠 때 총알 한 발 한 발 세가면서 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발 남았는지를? 예를 들어서 5연발 볼트 액션인데 이걸 다 넣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에 5발을 딱 끼고 있다가 한 발씩 놓고 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안 놓고.
그다음에 내가 총알 몇 발 남았지? 3발 남았으면 땅에다 딱 꼽아놓고 한 발씩 뽑아서 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에 내 목숨을 걸고 쏘는 거네요. 왜냐면 그 한 발 한 발이 한 끼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 사람들이 쏠 때 이 한 발을 탕 쏘면 내가 어저께 갔던 김 씨네 집 밥 한 끼, 그렇죠. 이 씨네 집 밥 한 끼를 내가 지금 쏘고 있는 거거든. 아 눈물 난다 진짜. 근데 제가 듣는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많이 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승리를? 그러니까 정말 멘탈이 육체를 모든 지배한 사람이 건데.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전투가 된 거죠.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천사님? 이 성과를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사실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청산리 전투도 그렇고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홍범도 부대가 주장했던 그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 같은 건 일본군 1,500명 정도를 사살했다라고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근데 홍범도를 쫓았던 일본군 그 월강 부대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를 쫓기 위한 소규모 부대였거든요. 기껏해야 중대 규모. 근데 중대 규모가 1,500명 나오진 않아요. 기껏해 그렇죠. 몇백 명. 또 하나 네. 일본군에서 1,500명이 사상이 나올 정도 전투면 그야말로 사단급 규모가 붙어야 되는 대규모 전투입니다. 사실 그런 전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 과장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과를 올린 건 맞고요.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범석 장군 회고록 같은 데는 3,300명을 사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요동 신문이나 그 만주에 돌아다녔던 소병은 2,000명 정도 죽었다. 일본군이.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제 정확하게 1,254명 정확하네요. 사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군 기록의 최악의 기록은 전사 3명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전사 3명이요? 24명이었다라고 또 주장하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청산리 전투에서 어떤 극단적인 게 오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에 청산리 전투 같은 거 할 때 이제 홍범도 부대는 나중에 홍범도 장군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그 부대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사회주의다 해서 과거에 우리 저 냉전 시대에는 그 얘기는 잘 안 했다. 뭐 이래서 독립운동사가 좀 편향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편향된 건 물론 바로 잡아야죠. 사실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이쪽으로 휘었으니까 좀 이쪽으로 휘으면 바로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휘는 걸 이렇게 하면은 이중불구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래 냉정하게 사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일본군 기록대로 3명 24명이냐? 그건 절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당시 말은 쪽에도 전투 규모를 그 기록이 나와 있고 그러면 3,300명씩이나 과장한 건 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든 전쟁사에서 전사 통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투를 벌였던 사람은 그게 고의적이 아니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전과가 과장되게 돼 있어요. 독립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전투가 그런데 전투했던 사람은 100명 쏴 죽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막 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현장에서 전투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왜곡이 좀 되게 돼 있어요. 네. 정확한 통계를 못 내요. 그러면 세계전쟁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왜곡된 전과를 보도한 사례도 있나요? 아니 100%. 예전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태평양 전쟁할 때 네. 가다칼라를 했었죠. 가다칼라에서 일본군이 형편없이 졌잖아요. 네. 그 다음날 일본군 선전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신지 아세요? 명미군이 가다칼라를 침략하려고 했으나 우리 위대한 황군이 적을 격파하고 일로 전진했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 전멸했잖아요. 예, 싸그리 전멸했죠.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그 모든 군대가 싸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죽인 게 과장되게 나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은 또 일본의 거짓말된 신화가 일본 사람이 기록이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뭐래요? 사람들 다 보고 듣고 있는데도 눈앞에서 거짓말해서 교과서 만드는데. 특히 전쟁 전과는요 끝까지 숙소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하 기록 둘 스물 말도 안 되고 900에서 1,500명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중대에서 규모나, 대대규모 정도의. 그때 전투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런 논쟁 때문에 그게 무슨 청산리 대첩이냐 그냥 뭐 과장 보도 아니냐라는 또 논쟁도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전투를 대첩이냐 중첩이냐 소첩이냐는 군사학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전쟁은 많이 죽였다고 대첩이 아니에요.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지만 제갈공명이 앉아서 위나라의 5개 방면 군대를 앉아서 작전 계획 하나로 싸우지도 않고 물리친 적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최대의 대첩이잖아요. 손자도 말했지만 안전 자리에서 5개 방명군을 격투했다고 한 명도 안 죽이고 최고의 승리 아니에요. 그래서 대첩이라는 거는 적을 많이 죽였냐 아니면 동원된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대첩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뭐 꼭 청산리 전투를 대첩이라 하자 말자 용어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닌데 그 대첩 논쟁이 있게 하는 말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30만 명의 빈농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핍박받으면서 조선보다도 많은 군대를 만들어냈어요. 이 군대가 정말 먹지 못하고 남의 나라 무기 빌려오고 목숨을 걸고 훈련을 받다가 당시 동북아의 최강 군대라는 전설적인 일본군하고 마주쳤어요.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부대가. 이 부대가 일본군하고 맞서서 싸워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면서 더 많은 적을 전투에서 이기고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식의 전투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이거는 훈련도지만 정말 거기 한 명 한 명 싸웠던 분이 우리가 비록 그 썩은 조를 먹고 살지만 이게 우리 동포들의 피와 땀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 만주에서 그만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 비교할 게 아니라 그 30만의 가난한 농민들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고 경제도 부유해서 한국군도 이제 장비 정도는 뭐 미군보단 조금 못할지 몰라도 어디 가서 안 끌리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광경을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진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교수분들이라면 지금 한국의 이 정도의 그 군사력을 봤으면 야, 이 정도면 세계도 정복하겠다. 아니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일본군을 그렇죠. 격퇴를 했으면 그래서 그 전투가 왜 벌어졌는지 거기 얼마 안 되는 군대 같지만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군대랑 싸워도 이겼냐면 900명이 죽었냐 1000명이 죽였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이건 정말 한국의 그 근대 역사에서 피눈물 나는 승리였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그 수많은 몇 배 이상의 군대가 와서 정보를 모두 알아. 기관총 몇 점까지도 알고 있는 그 군대가 포위망을 딱 설정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유인해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결국 뚫고 승리하고 나갔다. 이것만으로도 이건 뭐 대첩이죠. 그 규모가 작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피 흘린 최선이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들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정사정 없어요. 이게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고 토끼들이 한 20마리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토끼 20마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도 봐주고 나름대로 신뢰도 얻으려고 이렇게 하게 돼. 정책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호랑이 4마리 사이에 토끼 1마리 있다고 해봐요. 인정사정 없어요. 항상 밟고 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은 정말 일본이 침략한 것도 우리가 당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기자님, 군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남다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손으로 광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시점부터 나라를 되찾을까지의 그 일관된 이런 항일 무장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영원히 독립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항복하는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물러나졌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조선은 이미 일본하고 합병을 해서 우리 일본이 되기로 계약에 맺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끝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판단했을 때 뭐냐면 야 그런데 너네하고 합의를 했다는데도 왜 이렇게 극렬하게 계속해서 무장 투쟁을 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독립하겠다는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독립을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다음 이야기 19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 속 자유와 독립을 위해 펼쳤던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 이야기 독립운동 특집 세계편. 약해진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을 프랑스와 영국이 차지해버렸어요. 파이잘이라는 사람이 아랍 통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야망이 있던 사람이죠. 우리가 영화로 잘 알려진 아라비아의 로렌스예요.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독립전쟁, 알제리 독립전쟁. 알제리요. 그 유명한 프랑스 웨인 부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는 전범 소굴이었습니다. 어머, 라이프지에 기사가 실립니다. 전 세계에 퍼졌겠네요. 나치의 부활이다. 야, 세다. 인권의 수락지대에 놓였던 백인들의 천국이었어요. 그 아파르트헤이트의 원조입니다. 로디지아가. 모든 백인이 모두 귀족 이런 분위기였죠.